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거대한 무너지는 댐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방에 생긴 작은 균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지만 수압을 견디지 못한 댐이 터지는 것은 단 한순간의 일입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방심이 당신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 남몰래 우산을 챙겨 살아남은 770만 명의 생존 전략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 통계로만 잡힌 청년 실업률은 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훨씬 더 혹독하죠. 20년 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했고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인구 4명 중 1명인 770만 명이 고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정말 아무런 징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징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먹구름을 보고도 비가 오겠어? 라며 우산을 챙기지 않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한 번 방향을 잃으면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관성 때문에 충돌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키를 꺾어도 늦은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재산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현금 인출기가 멈추기 전의 행동이었습니다. 2013년에 어느 조용한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오일 머니의 환상에 빠져 흥청망청 파티를 즐길 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매일같이 은행의 현금 인출 한도까지 돈을 찾아 곧장 달러로 바꿨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를 보며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미친 사람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 뒤 전국의 모든 ATM기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정부가 외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현금 인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어제까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던 지폐가 하루아침에 시장 바구니를 사기에도 부족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가난에 절망했지만 비웃음을 사면서도 달러를 모았던 그 남자는 가족들과 함께 가장 먼저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원화가 언제든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4년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단기 외채 비중과 가계 및 기업 부채를 합치면 GDP의 260%를 넘어섭니다. 만약 위기가 닥친다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베네수엘라처럼 가장 먼저 외환 유출을 막고 개인의 자산을 통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달러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여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류의 요새수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개인의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변호사는 정부가 갑자기 공증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5개에서 20개로 늘어났고 해외 공증까지 요구했죠. 마리아는 직감했습니다.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자동차, 심지어 가족들의 명의로 된 작은 자산까지 모두 완벽하게 다시 공증을 받아 방수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그녀를 과대망상 환자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현실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모든 자산 거래를 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산 동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증빙기 불명확한 재산들은
국유화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몰수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집인데 내 것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둔 마리아는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산을 매각하고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의 상실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결정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추적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의 자산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명의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가족 명의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차명 계좌가 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 명의로 일원화하고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는 증명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레산드로가 가졌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400에서 $8,000로 수배 폭등했다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현금 인출을 막아버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작동하는 돈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동성이 무서운가? 아니면 0이 되는 것이 무서운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가격 출렁임은 생존을 위한 사소한 비용에 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검문소의 감시를 피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즉시 자산으로 변환될 수 있는 디지털 탈출구였습니다. 물론 가상자산은 위험합니다. 가격이 널뛰고 보안 문제도 있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생존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바구니를 든 주인이 국가일지라도 말이다라고요. 2024년 기준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평균 10조 원을 넘나들며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릴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정부의 통제에 대한 본능적인 불신과 방어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바닥이고 물가 상승률은 저축을 갉아먹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네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 국적이라는 이름의 생존 티켓이었습니다. 2014년 베네수엘라의 칼 박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배경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포르투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죠.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조국인데 왜 굳이 그런 돈과 시간을 들이느냐고 물었죠. 칼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이다. 평생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는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요.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재건을 명목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수 등 국가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여권 발급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절망할 때 칼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르투갈 여권을 당당히 내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포르투갈에서 의사로 일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준비했던 그 쓸모없어 보이던 보험이 결국 그의 인생을 구한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투자 이민입니다. 포르투갈은 약 35만 유로, 한화로 약 5억 원 정도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25만 유로, 스페인은 50만 유로 정도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유럽 어디든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준비 없이 국경을 넘어야 했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수천 달러를 주고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떠났지만 준비가 없던 이들은 밀림을 헤치고 강을 건너며 비참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우산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처음부터 지옥은 아니었습니다. 넘쳐나는 석유와 활기찬 경제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심성 정책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나랏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자 어느 순간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도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며 기업들은 하나둘씩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구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의 힘으로 정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화폐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정치적 권리조차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베네수엘라는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외화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달 100달러씩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년이면 1200달러, 10년이면 12000달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돈은 당신과 가족의 몇 달치 식량과 탈출 비용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자산 서류를 정리하십시오. 본인 명의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공증받아 디지털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십시오. 셋째, 가상자산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비트코인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 시스템이 멈췄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제2의 삶을 위한 기술이나 언어 혹은 해외 거주 자격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준비가 결국 기후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모아둔 달러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것이고 정리된 서류는 깔끔한 자산 관리가 될 것이며 해외에서의 경험은 풍요로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770만 생존자들처럼 말이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10년 후의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출산율 0.7명,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채. 솔직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한다면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생존자들은 특별한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먹구름을 보고